국제통화기금 IMF가 대한민국에 대해서 섬뜩한 경고를 한다. 그것도 말입니다. 콕 집어서 이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말입니다. 뭘까요?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가 장난 아니란 뜻이에요. 2022년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요 2022년 연말 기준이에요. 105%입니다. 와, 이거 뭐 엄청난 거예요. 105%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 해 동안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도 가계부채 못 갚는다는 뜻이에요. 100%가 넘으니까. GDP가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총생산이라는 게 한 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총액인데 그 총액을 다 쏟아 부어도 가계부채를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진짜 심각한 거죠. 예. 오죽했으면 IMF가 가계부채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요?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87.3%였습니다. 이 87.3%라는 수치도 말입니다. 가계부채 임계치가 80%거든요. GDP 대비 80%. 그런데 87.3%도 높은 숫자예요.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말입니다. 가계부채가 폭증합니다. 폭증. 특히 2020년 1분기에 95.6%로 떨어졌다가 2021년 딱 1년 만입니다. 1년 만에 104.4%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2021년 3분기까지 가니까 105.7%까지 늘어났고요. 2022년 4분기 이때는 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서 대출을 옥죄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줄었어요. 105%로 또 줄었습니다. 2023년 1분기에도 103.5%로 줄었습니다. 줄어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말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나서 이거 늘기 시작했죠. 4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이 나오고 나서 다시 가계부채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도 부채에 대한 폭발의 위험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면서 가계부채 비율이 또 늘어날 조짐이 보이니까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가계부채 그렇게 늘어나면 폭발할지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가계부채 관련해서 말입니다. IMF만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아니에요. 가계부채에 대해서는요. 국제결제은행에서도요.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너무 많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한국은행조차도 말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충격 지금 굉장히 클 수 있다. 아예 한국은행은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기관들 중에 OECD만 정확한 그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뿐 IMF도 국제결제은행도 한국은행도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너무나 위험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계부채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연일 사상 최고치를 뭐 경신한다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2022년 기준으로는요. 1867조 6천억 원. 여기다가 자영업자 부채, 개인사업자 부채까지 포함시키면요. 2150조가 넘습니다. 2150조. 2150조가 넘으니까 우리 명목 GDP가 21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105.0%까지 올라간 겁니다. 문제는 지금 다시 또 올라가고 있다는 것. 가계신용이 말입니다. 1분기 지나서 2분기로 가면서 올라갔습니다. 다시 1862조 8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3분기가 되면 이게 가계 신용 잔액이 말입니다. 분명히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할 거예요. 이게 저는 엄청난 충격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은 빚이 늘어나니까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좀 더 세부 지표로 보면요. 와, 이거 충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증감입니다. 2017년 대비 2022년 말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문재인 정부 기간에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것을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국이 42.4%가 늘어났고요. 대한민국이 2등입니다. 35.8%. 일본이 30.1%. 의외로 말입니다. 선진국은 줄어듭니다. 독일은 6.2%가 줄어들었고요. 영국은 10.7%가 줄어들었고요. 미국은 24.7%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통제 방역이 워낙 심각했고, 그죠? 이게 코로나19가 터지자마자 우리는 통제 중심의 방역을 했잖아요. 2년 1개월 동안.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부채를 엄청나게 진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난 거고요. 여기에다가 최저임금까지 엄청나게 올려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대한민국에 650만이 됩니다. 650만 자영업자가 쫄쫄 굶은 거예요. 그러면 2018년에 최저임금을 16.4% 올렸죠. 2019년에 10.9% 올렸죠. 그리고 나서 2020년 코로나19의 위기가 쭉 진행이 되니 최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실입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 증감 이게 국제결제은행에서 조사한 거예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조사해서 발표해서 한국의 부채가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말입니다.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국제결제은행에서는 아니 한국은 금융위기를 잘 극복했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까지 부채가 늘어났느냐. 이렇게 의아해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 충고할 만하죠.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부채 폭발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곳보다 부채 폭발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그 충격의 파고가 굉장히 커질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부채 폭발의 위험이 시시각각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주요국 대비 가계부채 비중도 보면요. 호주가 1등이고요. 111.8%. 대한민국이 105%. 캐나다가 102.4%. 영국이 83.5%고요. 미국이 74.4%입니다. 중국은 61.5%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주요국 대비해봐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계부채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천연자원이 그렇게 없어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호주 같은 나라는요. 땅을 파면 여기는 석탄, 여기는 가스, 여기는 원유 다 나옵니다. 우리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대한민국은요. 굉장히 지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전문가들도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요. 이 가계부채는 시한폭탄이다. 경기가 좋으면 이 부채가 쌓이는 것은 어떻게 하든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나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걷잡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걷잡을 수 없다. 이게 대학 교수분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지금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 상황이 진짜 좋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 가계 부채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저는 정부가 금융정책 진짜 예리하게 써야 되거든. 예리하게. 예리란 말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면도칼처럼 예리하다. 아주 날카롭다는 뜻이잖아요. 정책을 뭉뚱뭉뚱 지금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가계부채는 위험하고요. 그 위험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요. 솔직히 말입니다. 금융회사들의 연체율 저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말입니다.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 또 저신용자 쉽게 말하면 취약대출자죠. 이들의 연체율을 보면 여러분 충격적인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당장 말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연체율이 8.3%예요. 2019년에 평균 말입니다. 8%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때보다 더 많습니다. 연체가 8.3% 된다는 건 언제든 넘어질 위험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걸쳐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이 말입니다. 점점 더 안타깝게 돼 간다. 저는 그런 생각을 진짜로 많이 하게 되네요. 이대로라면 최악의 상황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부채는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채를 부채로 인식해야 되는데 부채를 자산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산으로. 부채가 자산은 맞아요. 자본은 맞아요. 자본금하고 부채하고 합치면 자산이 되니까 자산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경영학을 공부를 하면서요. 늘 부채는 경기가 좋을 때는 자산인데 경기가 좋을 때는 경기가 나쁠 때는 이게 자산이 아니다. 그냥 그대로 부채일 뿐이다. 자산에 포함시키기가 너무 어렵다. 경기가 좋을 때는 돈 빌려서 투자하면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자산이 되는 건데 경기가 나쁠 때는 돈 빌려서 투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자만 나가요. 그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것.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올립니다. 저는 더 중요한 게요. 더 중요한 게 국제통화기금에서 경고를 하고요. 국제결제은행에서 경고를 하고요. 한국은행에서 경고를 한다는 사실. 이것은요. 어느 정도 말입니다. 위험선상에 올라서 있다는 뜻이에요.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 이게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말은 충격적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외환위기에 대한 생각만 했지 이게 내환위기에 대한 생각은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IMF나 국제결제은행이나 한국은행은요. 내환위기에 대한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위험성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